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무슨 걱정이 되냐? 선생님 기초 수업인데 기초 들어도 한 개도 모르겠어요. 네, 기초 같은데 기초가 아니라서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기본 강의할 때 천천히 또 다시 설명할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맛배기만 보시고요. 요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과정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수업의 목표로 잡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뭐 해보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앞 시간까지 했던 거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문제가 이런 게 나옵니다. 문제가 이런 게 나와. 이게 뭔 말이냐면, 자, 표를 한번 보라는 거지. 가격이 1,000원 할 때 살 수 있는 살려는 사람이 몇 명이야? 400명, 400명. 됐지? 그 다음에 팔려고 하는 사람은 600명이래요. 그 다음에 가격이 800원일 때 살려는 사람이 400명이래요. 거기 밖에서 살려는 사람 똑같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공급량은 몇 개냐면 500개래요. 그럼 생각해보자. 가격이 1,000원일 때는 400개는 사서 갈 텐데 몇 개가 남겠네? 200개가 남겠네. 가격이 800원일 때는 400개는 사갈 텐데 500개가 공급되었으니 몇 개가 남겠네? 100개가 남겠네. 가격이 600원일 때는 수요량도 400개고 공급량도 400개니까 남는 게 없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400원이 되면 사는 사람은 400개를 사고 싶은데 파는 사람이 몇 개밖에 없으니 300개밖에 없으니 100명이 못 사겠네. 됐지? 가격이 200원이면 파는 사람이 200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200명이 못 사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AJ의 균형 가격은 얼마라고 봐야 되겠네? 남는 거 한 개도 없는 600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됐죠? 가격은 600원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AJ의 수요 곡선의 형태는 수평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요따구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봐야 되겠네. 자, 수평입니다. 수요 곡선은 이렇게 나왔대요. 수평으로. 얼마에? 400원에 고정돼서 나왔대요. 그러면 공급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여기서 400이 맞춰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되셨습니까? 이거나. 잘못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 가격이 변하는데 가격이 200원일 때 400개, 그 다음에 가격이 400원일 때 400개, 600원일 때도 400개, 800원일 때도 1,000원일 때도 얼마가 나오니까 다 400개가 나오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수평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네? 수직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AJ 가격이 800원일 경우에는 거래량은 400개이다 라고 되는데 이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격이 800원일 때 수요되는 게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400개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이 500개가 되더라도 실제로 사가는 건 몇 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400개밖에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400개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가격이 1,000원인 경우에는 20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남았지? 200개가 남았다. 너무 많이 공급돼서 몇 개가 600개가 공급되는 바람에 200개가 남았으니까 초과 수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되겠네?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이런 표를 보시고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지금까지는 좀 맛배기로 쉬운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본반에 가면, 이론반에 가면 요거보다 더 쉬운 것도, 요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수요의 변화하고 수요량의 변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하고 공급량의 변화인데, 요것도 우리 기본반 가가지고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해요. 됐죠? 지금은 여기까지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늘 자꾸 이야기했던 건데, 요거는 한 번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특별한 제약이 주어지지 않는 한 시장은 뭐다? 효율적이며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완전 경쟁 시장도 나중에 기본만 가면 배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장의 참여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기억하시고요. 무한하게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수요자고 공급자는 각각 몇 개씩만 수요하고 공급한다. 한 개씩만 수요하고 공급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시장은 언제나 균형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그래프가 잘 안 보이는데 요렇게 한번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려져 있죠. 자,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경우냐면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다? 균형이 만들어지는데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야 가격을 여기서 규제할 거야. 빨간색으로 그리는 여기서 규제를 해가지고 요거보다 낮은 가격은 받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저가격제라고 얘기해요. 최저가격. 요거보다 높게 받는 거는 상관없어. 요거보다 높게 받는 건 상관없는데 요거보다 낮게 받으면 안 돼. 정부에서 잡아갈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돼버리면 80만 원이 해버리게 되면 원래 가격이 얼마였을 때 정부가 규제 안 하고 가격이 60만 원이었을 때는 그때는 몇 개가 거래가 됐었는데 8만 개가 거래가 됐었는데 근데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80만 원일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만 명밖에 안 되네. 4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4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얼마가 줄어든 거야? 4만 개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래량은. 됐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까 얘기했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고? 많아진다고. 그지? 공급량이 많아지는데 얼마까지 많아지냐면 12만 개까지 많아졌어요. 여기가 10이란 거지. 12만. 여기 얼마란 거야? 4만. 그러면 남는 건 몇 개 남았네? 8만 개 남았죠. 8만 개. 8만 개가 남았다. 그럼 요 8만 개가 뭐가 된 거예요? 초과 공급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발생한 거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맞죠? 최저 가격제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 이전에 비해서 시장의 거래량은 8만 개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얼마가 감소했다? 4만 개가 감소했다. 그 다음에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8만 개씩 증가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한번 해보자.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8만 개씩 증가한다. 그러면 80만 원일 때 수요량이 8만 개 증가하고 그 다음에 60만 원일 때 수요량이 8만 개 증가하고 40만 원일 때 수요량이 8만 개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지겠네?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공급이 있고 이렇게 돼서 수요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겠네? 여기서 균형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정부가 뭐 하지 않더라도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질 거니까 정부의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요거는 다 틀렸다. 맞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맞고 요게 뭐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뭐네? 그때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 이 정도 돼요.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이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수준은 지금도 시험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죠?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 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안 구해지셔도 크게 실망을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시 보면 쉬워질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요 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 이야기를 잠깐 더 합시다. 뭔 이야기를 할 거냐? 자, 앞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경제 문제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뭐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경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다 그랬죠. 됐죠? 그럼 요 세 가지가 뭐가 되겠네? 경제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이런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방식,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법과 제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제 체제라 그래요. 됐지? 그러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이 뭐다? 그게 경제 체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 체제가 엄청나게 많긴 한데 그런 경제 체제는 어떤 식으로 구분하면 되냐라고 하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경제 체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개인이 결정하도록 맡긴다. 개인이 결정하도록 맡긴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개인이 생산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생산 수단을 사람들이 사유하느냐, 사유재산이라고 들어봤지? 개인이 이런 생산수단을 가지느냐 아니면 공유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하나, 생산수단을 사유하게 할까 공유하게 할까로 하나 나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시장 시스템에다가 맡길까 아니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정할까 계획으로 정할까라고 하는 걸로 나눠요. 됐죠? 그럼 질문이 한 개, 두 개가 되는 거죠. 요 두 가지 질문으로 경제체제를 분류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사유하는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그래요. 됐지? 그러면 요 줄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네? 자본주의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수단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쪽을 사회주의 그래요. 됐지? 사회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 결정을 시장 시스템에 맡기냐 아니면 정부가 계획으로 정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시장에 맡기는 쪽을 시장경제체제라 그래요. 시장경제. 됐지? 요쪽 줄은 그럼 전부 다 뭐가 되겠네? 시장경제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그러면 이거는 뭐 하자?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하자라고 딱 결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요거는 계획경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경제체제는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계획경제는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생산했는데 가격을 누가 결정하는 거야?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100원에 팔고 싶어 하는데 정부에서 오더니 그거 10원, 아무도 물건 안 만들어요. 있을 수가 없다. 됐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여기서부터 경제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됐지?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상을 전부 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냐면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체제가 뭐냐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옛날 소련, 지금은 없어진 구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 공화국으로 대표가 되죠. 구소련이 뭐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였다. 그 다음에 뭐 동독,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죠.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데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독특하게 이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대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사회주의 계획경제 북한 아닙니까? 북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독재예요. 독재. 그냥 독재. 거기 무슨 경제체제가 있나. 자,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무데도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아무데도 없다고 답해도 돼요. 아무데도 없다고 답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순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없어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거 그냥 요대로만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것들을 뭐 하기 시작했다? 섞기 시작했거든요. 섞었습니다. 섞어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살짝 이쪽으로 와 있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이쪽으로 많이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쯤에서 뭐가 만들어져 있는데 새로운 체제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섞여 있는 체제잖아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경제체제 이렇게 부릅니다. 혼합경제체제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혼합경제체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정자본주의입니다. 됐지?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은 순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없고요. 전부 다 뭐다? 수정자본주의 체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체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나라 체제는 혼합경제체제입니다.
됐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뭐를 좀 받아들였다? 사회주의 체제가 살짝 섞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됐지?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 다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혼합 경제 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혼합 경제 체제가 만들어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감독님 죄송한데 여기서부터 한번 쭉 잡아주세요. 요렇게 지워야 되거든요. 됐나요? 베리 롱 스토리가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과 같은 경제 체제에서 살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교재에 보면 대략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대략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칠판에 판서를 해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여기서부터 갑시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이번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뭉쳐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뭉쳐서 경제부터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한 토대 위에 다른 것들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가서 와 길다. 자, 제일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가격혁명이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가격혁명. 이 가격혁명이 뭐를 만드느냐면 상업혁명을 만들어요. 요게 상업혁명을 만들고 요 상업혁명이 뭐를 만드느냐면 상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상업자본주의. 대충 여기 있는 요 가격혁명이 16세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세기 정도, 16세기, 15세기 이럴 때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뭔 일이냐면 지리상의 발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리상의 발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아니, 지리상의 발견이 선생님 어떻게 가격혁명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지리상의 발견이 뭐를 만드냐면 지리상의 발견이 은의 유입을 만듭니다. 지리상에 발견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뭐 2명 또는 3명 정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에요. 바스코 다가마.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냐면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을 해요. 인도 항로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맞죠?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 유럽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프리카를 따라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되네? 아프리카 대륙이 탁 꺾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갔다가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갔다가 왔는데 이 사람이 갔다 오면서 가지고 온 것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게 뭐냐면 향신료죠. 향신료. 후추. 서양 사람들은 고기 먹잖아요. 고기를 먹는데 요 시대에는 냉장고가 없어. 그러니까 고기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이제 후추 같은 걸 뿌려서 먹으면 그 냄새를 먹을 수 있으니까 좀 제거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뭐 유럽에는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추를 가지고 오면 후추 뭐 한 이 정도, 후추 한 줌 정도 가지고 오면 성 한 채를 샀대요. 뭐 그 정도로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죽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콜럼버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 콜럼버스. 자, 콜럼버스 어디 발견한 사람이죠? 미국 대륙 발견한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 대체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스코 다가마가 간 쪽과 반대쪽으로 계속 가도 뭐가 나온다? 인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갔는데 땅덩어리가 나오긴 나왔죠. 근데 뭐가 나온 거야? 아메리카 대륙이 나온 거야. 아메리카 대륙. 됐지? 그러면 여기 있는 콜럼버스도 처음에 찾아갈 때는 뭐 찾아갔을까? 향신료 찾아갔겠죠. 향신료. 됐지?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데가 여러분들 대충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멕시코 근처거든요.
멕시코 근처인데 그 질문해 볼게. 그러면 멕시코에는 후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배가 될 줄은 모르나 멕시코에서 쓰는 향신료는 후추가 아니에요. 물어볼까? 질문. 멕시코에서 쓰는 향신료 뭐게요? 고추인데 그거 다른 말로 칠리. 근데 그 예전에 EBS에서 그거 실험한 적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매운 음식을 찾아서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식품학 하시는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막 나와서 처음에 우리나라 청양고추. 그래서 우리나라 청양고추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는 분하고 어디로 갔냐면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에 매운 고추 있거든요. 그거랑 붙었어요. 우리나라 고추 째뻔데요. 우와 막 그 청양고추 잘 드시는 분이 베트남 고추 먹더니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청양고추에 비해서는 베트남 고추가 훨씬 맵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베트남 고추하고 싸워볼 만한 매운 게 어디냐? 멕시코의 칠리래요. 갔어요. 갔는데 나 아직도 기억난다. 그 이제 리포터하고 교수님하고 둘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제 이제 내용 진행을 하는데 칠리를 깎잖아요. 이게 사과처럼 생겼더라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딱 맡는데 냄새를 맡자마자 죽으려고 하는 거야. 아직도 기억나는 거 뭐가 기억나냐면 교수님이 한번 드셔보시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드시는 장면은 찍었는데 그 위에 교수님 나오는 장면이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맵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콜럼버스가 멕시코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향신료라고 칠리를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왕한테 이게 멕시코에서 찾은 향신료입니다라고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지? 왕이 그걸 먹어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새끼가 나를 암살하려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뭐 들고 가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멕시코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은의 40%를 멕시코에서 생산합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양의 은을 계속 파가지고 생산을 하더라도 앞으로 500년 넘게 생산이 된대요. 그 정도로 은이 많아요. 됐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럽에서 은은 무엇으로 사용이 됐냐면 요게 화폐로 사용이 됐어요. 은이 뭘로 사용됐다고? 화폐로 사용이 됐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들고 갈 게 없으니까 뭐라도 들고 가자. 은이라도 들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가지고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이게 엄청 괜찮은 거야. 왜 괜찮으냐 하면 봐봐. 지금 가격혁명, 상업혁명이 일어난 시대는 아직까지 농업사회거든. 그럼 여기가 아직까지 농업사회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해보자. 농업사회는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버는 돈, 가치가 뭘로 환산돼서 나오죠? 곡식으로 환산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는 뭐가 없지? 냉장고가 없잖아. 그러면 곡식을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엄청 많이 농사를 지었어요. 별 의미가 없죠. 금년에 다 못 먹으면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썩는다고. 그렇게 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농작물을 잔뜩 만든 다음에 이거를 팔아가지고 뭘로 바꾸면? 은으로 바꾸면 그러면 은은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죠? 천년만년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조화가 된 거야. 은 가져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멕시코 가서 뭐 가지고 오면 되네? 은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금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그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마야 문명 날라가고 뭐 유카탄 문명 날라가고 뭐 하잖아요. 거기에서 다 이제 금 내놔라 은 내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콜럼버스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은을 가지고 와서 뭐가 된 거야? 가격혁명이 일어나서 물건의 가격들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뭐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상업이 제일 중요하죠. 뭐든지 팔아가지고 뭐를 자꾸 가지고 와야 된다? 은을 자꾸 가지고 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상업혁명이야.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자본주의를 뭐라 그래? 상업자본주의 그래요. 됐나요? 그러면 상업자본주의는 뭐냐? 상업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는 상업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상업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요때 당시에 국가가 경제정책, 경제체제를 뭘로 잡느냐면 중상주의로 잡습니다. 중상주의. 됐나? 그럼 중상주의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가 되겠지? 됐지? 그럼 여기 상업이 중요하니까 상업은 아무나 해야 될까? 아무나 하면 안 될까? 중요하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상업이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철저하게 뭐가 된다? 통제가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제가 써놓을게요. 자, 원료입니다. 물건 만드는 원료는요, 수입은 되는데 수출하면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공산품, 다 만들어진 완제품이죠. 완제품은 외국에 있는 완제품을 뭐 하면 안 돼? 수입하면 안 돼요? 수출은 됩니다. 왜냐하면 완제품을 수출하면 뭐가 들어와? 은이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원료를 수입하면 어떻게 된다? 원료를 수입하면 그러면 원료를 수출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됐지? 그래서 요때 완제품 수입하면 사형입니다. 원료 수출해도 뭐다? 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 이 정도로 강력하게 뭐 했다? 강력하게 상업을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런데 이제 이 상업을 통제하던 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뭐 해라? 상업하고 공업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갑니다. 17세기가 돼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17세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될 즈음에 뭐가 같이 시작이 되냐면 시민혁명이 같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시민혁명 언제 배웠죠? 시민혁명 우리가 첫 주에 정치할 때 그때 배웠죠. 됐죠? 그러면 산업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뭐가 같이 일어난다? 시민혁명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바뀌냐면 산업자본주의로 바뀌어요. 산업자본주의로 바뀌거든요.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 수업을 좀 열심히 들었던 분들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공장이 뭐죠?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공장 방적 공장이거든요. 그럼 방적 공장이 뭐 만드는 데야? 한 글자로 조지면 옷 만드는 데죠. 옷 만드는데 왜 옷 만드는 데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왜 옷 만드는 방직 공장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까?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상업자본주의 시대 때 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뭐냐면 농작물이죠.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인데 밀 같은 거는 1년 사철 먹어야 되긴 하지만 갑자기 밀을 많이 먹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담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담배는 사람들이 그냥 밀은 하루에 3번 정도만 먹지만 담배는 하루에 한 갑, 두 갑, 세 갑 막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단 말이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농작물은 생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매우 길죠. 어떤 농작물은 1년에 한 번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은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 벌어들이려고 하면 이거 뭐를 팔아야 되겠다. 농작물을 팔 게 아니라 다른 걸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럼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자주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대표적인 게 옷이죠. 됐죠? 옷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왜 방적 공장이 발달해서 옷을 만들었을까? 이게 제일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옷을 잔뜩 만들어서 이걸 팔게 되면 이걸 팔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네? 돈을 또 엄청 버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옷을 왕창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팔았어요. 그러면 옷을 계속 만들어서 소용이 없죠. 왜 소용이 없죠? 더 이상 안 팔리니까요. 더 이상 안 팔리니까. 근데 그러면 더 이상 안 팔리고 수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출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다른 나라에서 완제품은 수입을 못 해요. 중상주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가 깨뜨려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걸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하지요.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봤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자, 요게 뭐냐면 사람들이 물건 같은 거 많이 만들어도 괜찮다. 많이 만들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뭐 하게 된다. 그걸 쓰게 된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서로 간에 교환을 해가지고 쓰게 되면 그러면 국가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국가가 부자 되는 이론, 국부론. 됐지?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뭐 해본 거야? 한번 해본 거야. 이거를 처음으로 시행해본 나라가 어디다? 거기가 영국입니다. 그게 영국입니다.
요 이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유럽에서 뭐야? 변방이에요, 변방. 변방 뜻이 뭐냐면 작은 나라, 소국. 소국.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을 좀 알로 보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 우리나라에 살다가 프랑스에 살다가 뭐한 사람들 못 살아가지고 쫓겨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천한 것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얘들이 뭐 하기 시작하니까 자유롭게 교역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하니까 돈을 막 벌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의 발전 정도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누구한테 깨져요? 영국한테 깨져요. 영국의 국력이 엄청나게 세졌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야, 그러면 쟤네들 왜 저렇게 세졌냐? 뭐다? 자유교역이다. 자유방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상업을 통제하던 게 뭘로 바뀌게 된다? 자유방임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됐나? 그럼 요런 이제 자유방임주의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 국가는 뭐 하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국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국가는 야경국가. 국가는 뭐만 해준다? 국가는 경찰 역할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줄게? 외적을 방어해줄게. 야경국가. 작은 국가. 정부의 형태가 작아집니다. 작은 정부. 하는 일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간섭하지 않습니다. 비개입주의.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가 됐네? 산업자본주의가 융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이제 뭐해서 야 영국이 저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영국 따라가자. 그래서 막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냅뒀더니 부작용이 생겨요. 이걸 가만히 냅뒀더니 부작용이 생겨서 뭘로 변해버렸네 이게? 독점 자본주의로 변질됩니다. 변질. 자, 독점 자본주의로 변질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빈부의 격차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빈부의 격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산업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독점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뭐 대학교를 최근에 다니셨던 분들한테는 한 방에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이해시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떨 때 학점이 제일 잘 나올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조별 과제를 해요. 조별 과제를 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협동하고 협업해가지고 조별 과제를 만드는 게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가 니네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혼자 다 하는 게 점수가 잘 나올 거야. 혼자 다 하는 게 점수가 잘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잘 봐. 자, 독점 자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니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놈 한 놈만 남고 나머지가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돼 버리는 거지? 버는 놈은 벌고 못 버는 놈은 못 버는 뭐가 생겨버렸다? 빈부격차가 생겼는데 이 체제 하에서는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점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됐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이때 뭐 한다?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독점 자본주의 문제가 등장했던 게 언제쯤 되냐? 1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 됐지? 그럼 1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이니까 1918년, 1919년 되는데 1919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정치에서 1919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지? 바이마르 헌법. 요때부터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뭐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볼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때 당시에 그 열악했던 노동 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 뭐 다른 원인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영국에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가장 한 중심지였죠. 그 영국의 런던에 평균 연령이 20세가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럼 20살 조금 넘으면 뭐 하는 거야? 사람이 평균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니까
탄광에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 문제도 해소가 안 되고 환경오염 문제도 해소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게 되면서 독점 자본주의에 대한 뭐가 나온다? 비판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됐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독점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문제가 역사적으로 터져나온 사건이 뭐냐면 그게 세계 대공황입니다. 자, 세계 대공황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세계 대공황이 언제쯤? 1929년쯤에 세계 대공황이 터지게 되면서 뭐가 됐네?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런 세계 대공황에서 생겼던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뭐 했다? 노력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통해서? 미국은 뉴딜 정책, 그 다음에 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요때 소련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요. 요때 소련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소련 같은 경우에는 계획경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쓰자.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성공했지? 언제? 박정희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식민지를 쥐어짜는 정책으로 뭐 했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전부 다 선진국이잖아요. 다 산업혁명이 돼 있는 나라들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산업을 다시 일으킨 국가들 중에서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가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요때 나치가 등장합니다. 경제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경제가 되게 어려울 때 그럴 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 하자?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그래서 경제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경제 문제를 풀었냐 하면 이 세계 대공황은 문제가 뭐냐면 생산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산은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이 되면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가 되지 않으니 이 소비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지 않아? 분배가 된 다음에 다시 생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자세하게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뭐가 문제가 됐네? 소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하게 되더라도 소비할 데가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산한 거 전부 다 어디다 팔아먹어? 식민지에 팔아먹으면 돼요. 강제로 사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독일에서 생산한 게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면 생산했는데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생산을 해도 지금 당장 안 써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군수품이죠. 생각을 해보면 전쟁나에 쓰는 거잖아요. 잔뜩 쌓아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계속하면 군수품을 계속 생산하면 사람들이 일을 계속하는 거죠. 일을 계속하니까 그 사람들 뭘 줄 수 있죠?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실업을 해소를 하고 군수품을 뭔다? 쌓아놓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군수품 쌓아놨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쌓이면 다시 생산이 안 되겠지. 그럼 이거를 다시 생산을 하려고 하면 군수품을 뭐 해야 되겠네? 써야 되겠지. 그러면 뭐 해야 되겠노? 전쟁해야지. 군수품 쓸 데가 전쟁 말고 또 있나? 됐지? 그래서 뭐가 터져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터져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가 1939년쯤에 2차 대전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945년쯤에 뭐가 돼요? 1945년쯤에 2차 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주목을 좀 해주세요.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미국은 뉴딜 정책을 써가지고 가장 훌륭하게 뭐를 극복했다? 세계 대공황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됐지? 요거를 극복을 하게 되는데 요거 별로 안 중요해요. 요거 좀 지우자. 자,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서 요거를 극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뉴딜 정책을 썼던 대통령이 누구냐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슨 정책?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거 뉴딜 정책은 누구의 정책이랑 똑같아? 사회주의 정책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는 뭐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루즈벨트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해요.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명 등장을 해요. 등장합니다. 이 양반이 세운 이론이 지금도 이 양반 이론이 맞다 틀렸다 가지고 경제학자들끼리 싸워요. 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사람입니다. 케인즈는 야, 이렇게 해도 돼라고 주장을 해요. 루즈벨트처럼 해도 돼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구성의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구성의 모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구성의 모순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뭐 해줘야 된다? 정부가 개입하는 수정 자본주의로 가더라도 자본주의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말하는 수정 자본주의는 뭐냐면 정부가 뭐 해줘야 된다? 정부가 국민들 생활에 개입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죠. 아니, 국민의 행복이 신나는데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정부의 크기는 작은 정부에서 뭘로? 큰 정부론으로 바뀌어요. 국민들 생활에 뭐 한다고요?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나와야 되겠네? 개입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책을 통해서 뭐 한다? 미국은 세계대공황을 극복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걸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전부 다 이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본주의가 뭘로 변해가네? 독점 자본주의의 실패를 통해서 어디로? 수정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 세계대공황 이후의 시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세계대공황 이후의 시대는 그때는 수정 자본주의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노란색 분필이 없네. 요 시대는 수정 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 자본주의 시대에는 정부의 형태가 뭐네요? 큰 정부, 복지국가, 개입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된가요? 점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현대적 복지가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가 시작이 된다고? 현대적 복지가 시작된다고. 자, 현대적 복지 첫 번째가 뭐였죠? 제1의 길. 됩니까? 그럼 제1의 길 할 때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무슨 보고서? 비버리지 보고서. 요게 언제쯤? 1946, 1947년쯤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때 뭐가 되네? 요게 등장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 변해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요게 쭉 이어져 갔었는데 무슨 사건을 계기로? 석유 파동을 계기로 1970년대에 있었던 석유 파동을 계기로 여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국가가 개입하는 게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뭐가 된다? 오히려 경제를 다운시키는 이런 일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국가가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현상을 정부 실패 그래요. 됐지? 그래서 정부 실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정부가 뭐 하지 마? 개입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의 흐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자유주의 그래요. 됐지? 그럼 이제 정부가 하던 개입을 뭐 할 거야? 적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네? 처음에 아담 스미스 시절에 뭘로 시작해서 작은 정부로 시작해서 뭘로 바뀌었다가 큰 정부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뭘로 바뀌겠네? 작은 정부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작은 정부로의 회귀입니다. 작은 정부로 돌아가자. 작은 정부로의 회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다시 비개입주의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신자유주의를 주장했던 경제학자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저기서 자유방임주의 주장했던 사람 누구죠? 아담 스미스. 수정자본주의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지? 케인즈. 그 다음에 이런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유주의자.
그죠?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읽었다는 경제책이 프리드먼의 책입니다. 아우 진짜 씨. 갑자기 빡치네. 자, 어쨌든 신자유주의입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주도했던 나라가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가 영국이고요. 두 번째가 그렇죠. 미국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아담 스미스 어느 나라 사람? 영국 사람. 영국 사람.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여기 있는 저 케인즈 미국 사람. 됐지? 그 다음에 비버리지 보고서 나오는데 여기 어디야?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어디가 주도했다? 영국이 주도했다. 미국이 따라잡았다. 두 나라가 뭐 했다? 왔다 갔다 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누가 있었다? 소련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넘어와서 석유 파동으로 넘어오면 이제 작은 정부로 회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비개입주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때 당시에 영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처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때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 누구냐면 영국의 첫 번째 여성 수상 마가렛 대처. 그래서 대처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대처리즘의 핵심은 뭐냐면 공기업을 뭐 하는 거?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개인들이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기업들을 자꾸 민영화를 시켜요. 대실패를 봤죠. 자, 그 다음에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은 요거는 감세입니다. 감세. 세금 깎아주는 거. 대체 나라가 없어질 뻔했죠. 자, 어쨌든 간에 자, 대처리즘 그다음에 레이거노믹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성공한 정책은 안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요까지 한번 정리를 요까지 받고 잠깐 앞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고 사회주의 소련 생기고 그 다음에 1945년에 뭐가 되면서 45년에 2차 대전 끝나게 되면서 뭐가 시작됐네? 냉전이 시작이 되겠죠. 법과 정치로 보면 냉전이 시작됩니다. 냉전이 시작됐다가 1960년대쯤 되면 뭐가 나오죠? 닉슨 독트린 나올 겁니다. 이때쯤이 닉슨 독트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트루먼 독트린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트루먼 독트린에서 닉슨 독트린 사이가 뭐다? 그게 제1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 간격이 좀 있긴 하나 요거 넘어와서 1970년대 석유 파동 터지면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요 기조가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석유 파동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2의 길이 등장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나오고 이게 80년대 지나서 거의 90년대까지 1990년대까지 뭐가 된다? 쭉 이어져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89년에 뭐 나와요? 89년에 여기 이제 60년쯤에 닉슨 독트린 나오고 그 다음에 89년에 뭐 나온다? 89년에 몰타 선언 나오면서 뭐가 끝났네? 냉전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기가 요때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90년대 이후에는 복지는 뭘로 바뀌고 제3의 길로 바뀌게 되겠지? 제3의 길. 그럼 제3의 길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야? 앤서니 기든스. 앤서니 기든스라는 요 학자는 요 사람 어느 나라 학자? 영국의 학자인데 영국의 학자. 그럼 영국의 학자가 뭐를 제2의 길에 조언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요 대처리즘은 요쯤 와서 뭐가 된다? 끝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되어 왔고 그럼 선생님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990년대 이후는 뭘로 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단다극 체제가 되겠죠. 대체 가장 큰 나라 어디? 미국,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체제가 지금도 뭐가 되고 있네?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대혼란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사는 세상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이때 이제 요거 1990년대 이후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질서를 잡았던 데가 어디냐면 거기가 WTO라고 하는데요.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무역기구. 대체 요 세계 무역기구는 여기는 전부 다 관세 없이 무관세 무역.
요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자유무역 그래요. 요걸 자유무역이라고 합니다. 요런 자유무역 시대를 뭐 하려고 이끌어 가려고 만든 게 WTO입니다. 그래서 WTO 체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데 좀 정착이 잘 됐어요. 정착이 잘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전체 국가들이 전부 다 무관세로 무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라하고 뭐 하고 싶은데 저 나라랑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무역하고 싶은 데가 되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냥 진짜로 자유롭게 가가지고 야 니네 우리나라하고 WTO 통해 무관세 할래? 아니면 FTA 맺을래? FTA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은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프리 트레이드 에리어예요. 옛날에 에어리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지역. 그러니까 너하고 우리는 뭐 하자? 다른 나라들하고 말고 너하고 우리끼리는 니하고 나만 뭐 하자? 자유무역하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WTO를 기반으로 해서 FTA 체제까지 잘 왔거든요. 잘 왔어요. 이제 나라들이 여기에 적응해가지고 그러면 FTA 맺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관세 없이 안 되고 요거는 관세 넣고 나머지는 관세 풀고 하자. 이래서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서 자유롭게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 이걸 완전히 이제 깨부수고 있는 사람이 누구? 그 양반이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누구?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체제가 자리를 잘 잡았는데 이 체제에서 누가 1등은 아니란 거야. 미국이 1등은 아니란 거야. 아니 물론 미국이 압도적으로 뭐 양이 많긴 많죠. 그런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할 때 좀 무역 잘하는 나라들이랑 만나게 되면 손해보는 데 그러니까 이익을 보지 못하는 데도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고 일본, 중국 뭐 이런 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뭐 하자? 야 씨 이제 다시 뭐 할 거야? 관세할 거야. 이렇게 된 거지. 보통 우리가 관세를 매기면 10% 정도 관세를 매기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처음에 주장했던 건 25% 관세하겠다. 이렇게 나간 거지. 캐나다가 막 쌍욕을 하고 하니까 캐나다한테는 깨갱했고요. 멕시코한테는 그럼 해봐. 니나고 뭐 안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멕시코한테도 깨갱했고요. 중국하고는 결론 안 나고 계속 길게하고 있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만만한 게 누구니까? 만만하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뭐 조진 거야. 됐냐? 누가 먼저 맞았죠? 일본이 먼저 맞았죠. 일본은 이제 그 협상하고 온 다음에 자기들 잘했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일본하고 똑같이 했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일본보다는 훨씬 덜 맞았습니다. 훨씬 덜 맞았습니다. 일본은 뒤통수까지 계속 맞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더 이상 맞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관세 협상은 되게 잘했다라는 평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의 생각이 옳을지는 의문이다. 의문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혹시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그 해외 직구 해봤습니까? 해외 직구 해본 적 있나요? 해외 직구 할 때 그 개인 통관 번호 넣어야 되죠. 본인 개인 통관 번호가 있는데 그 개인 통관 번호 왜 넣는지 아세요? 본인 택배 찾으려고 넣는 게 아니라요. 그 통관 번호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 통관 번호에 붙는 세금이 뭐냐면 관세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관세를 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자 혹시 카메라 감독님 해외 직구할 때 관세 내셨나요? 자 혹시 15만 원 이상 되는 거 사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해외에 있는 물건을 직접 구매를 하더라도 15만 원 넘어가면 그 개인이 뭐를 내야 되냐면 관세를 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관세는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그래서 트럼프가 뭐 하게 되면 야 니네 나라 관세 25%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관세는 누가 부담하는 거야?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낸다고? 미국의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그걸 미국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어요.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자기가 부담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됐나요?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나라에서 내가 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되면 그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걸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당장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당신도 몰랐잖아요. 관세를 당신이 내는지. 지금 이제 듣고 알았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 좀 놀랍고 그런 게 있죠. 내가 이걸 왜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유튜브 같은데 무역 이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보면 고등학교 이제 뭐 그
고등학교 자유무역 그다음에 보호무역 이런 거 설명해 놓은 거 보면 관세를 매기면 관세를 내리면 관세를 매기면 수출하는 나라에서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우리가 관세를 넣으면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잘못 설명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금은 자기 나라 국민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세금이에요. 다른 나라 국민한테 세금을 못 받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되어 왔네? 세계 경제가 변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작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상업자본주의에서 시작이 되어서 상업자본주의 시작이 돼서 그럼 상업자본주의 시대에는 뭐였네? 중상주의 정책이었다. 됐지? 요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뭘로 바뀌었다? 산업자본주의 시대로 바뀌었다. 됐지? 산업자본주의 시대로 바뀐 다음에 이건 산업자본주의를 뒷받침해줬던 이론이 뭐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 됐지? 자, 약연국가, 작은 정부, 그 다음에 비개입주의입니다. 정부는 뭐 하지 않는다?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성장은 잘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잘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분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분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빈부격차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문제가 큽니다. 이게 문제가 커요. 어디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를 좀 잘 알 수 있느냐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산업이 뭐죠? 그게 K-팝이죠. K-팝. 됐나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K-팝 그룹 하나 잘 키우면 진짜로 수조 원대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 우리나라의 K-팝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뭘까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팝 시장이 아주 크게 지금처럼 이렇게 진짜로 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요. 정부가 그 K-팝 시장에 뭐를 개입했죠? 옛날처럼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처럼 누가 나와가지고 랩 같은 거 하면 야 그런 거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으니까 하지 마.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신선하게 입고 나오면 야 그딴 거 입지 마. 그런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 규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K-팝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했죠. 시장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세계로 뻗어나가 보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만큼 사람들이 아주 열광할 만큼 재미있고 좋은 문화가 된 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K-팝 시장의 약간 아래쪽 혹은 약간 뒤쪽을 보자는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등장하고 만들어지는 아이돌 그룹이 100개가 넘는데요. 100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면 그 100개의 아이돌 그룹의 빈부격차를 한번 보세요. 인터넷으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뭐 1군, 2군 뭐 이렇게 나누더만. 그렇게 나눠가지고 1군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나머지 친구들은 돈을 거의 못 본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뭐다? 빈부격차에 그대로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물론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독점 자본주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이 시장은 망해도 뭘 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이돌 준비하다가 잘 안 되고 그룹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공부해가지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가지고 여기에서 탈락되면 아무것도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독점 자본주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등장을 하는 게 빈부격차, 그다음에 환경오염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의 실패라 그래요. 됐지? 이런 시장 실패가 뭐 된 거? 이런 시장 실패가 전 세계적으로 팡 하고 터져서 나온 게 뭐다? 그게 세계 대공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가 등장을 했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케인즈의 구성의 모순을 내세운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올바른 것의 집합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성의 모순은 이런 겁니다. 올바른 것들의 집합은 전체가 다 모이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두 개만 예를 들게요. 구성의 모순. 자, 구성의 모순인데 구성의 모순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다 모았더니 전체는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구성의 모순인데 뭐 예시가 시험에 나오는 예시가 여러 개가 있긴 하거든요.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야구장에서 야구 관람을 해요. 자,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는데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으냐면 편하게 앉아서 보는 게 제일 좋죠. 돈 내고 들어와서 편하게 앉아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구장에서 타자가 공을 딱 쳤어요. 투수가 던진 공을 쳤는데 공이 쭉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공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이니까 벌떡 일어나요. 그럼 뒷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뒷사람은 공이 안 보여요. 앞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뒷사람은 안 보이는 채로 계속 앉아있는 게 맞을까? 일어나서 보는 게 맞을까? 일어나서 봐야지.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뭐다? 틀린 행동이 아니에요. 올바른 행동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어떻게 되죠?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가 다 일어나서 봐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어나서 야구를 잘 보겠다. 자세히 보겠다. 일어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나 모두 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전체가 나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예시고요. 두 번째 예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박제가 선생님. 우리나라 박제가 선생의 우물 이야기입니다. 우물 이야기. 요게 무슨 이야기냐? 요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 우물 이야기는 박제가 선생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실학자시죠. 우리나라 유명한 실학자인 박제가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물은 가만히 놔두면 마르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우물에 물을 뭐 해야 돼? 계속 퍼서 써야 된다. 계속 퍼서 쓰면 그러면 새물이 나오고 새물이 나오고 새물이 나오면서 우물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소비도 마찬가지다. 소비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소비를 하지 않으면 만드는 사람은 소비가 되지 않으니 다시 만들 수가 없어서 경제가 침체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빨이 빠진 그릇을 그대로 쓰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새 그릇을 만들 수가 없다. 아무도 안 사니까. 우리가 소달구지를 고쳐가지고 쓰면 소달구지를 만드는 사람은 새로운 소달구지를 만들 수가 없다. 안 팔릴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고? 새 거를 자꾸 사서 쓰라고. 그래야지 뭐가 된다? 그래야지 경제가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소달구지가 고장났다 해가지고 새 거를 사는 것보다 고쳐서 쓰는 게 뭐지?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나 그 합리적 선택이 전부 다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를 한 개 더 들게요. 1990년대에 일본입니다. 1990년대 일본. 1990년대 일본이요. 90년대 초에 뭐가 터지냐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나라 경제가 진짜 쑥대밭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집을 샀는데 빚도 못 갚은 상태에서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팔아도 자기가 진 빚을 못 갚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집을 가지고 있는 건 소용이 없다.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해요. 돈을 너무 안 쓰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려요. 돈을 안 쓰니까 물건이 안 팔려.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이 안 돼. 그럼 뭐랑 똑같이 돌아가는 거지? 아까 이야기했던 세계 대공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 했냐면 사람들한테 돈 줬어요. 돈. 얼마 줬을 것 같아요? 자, 감독님 겐또 찍어보세요. 얼마 줬을 것 같습니까? 1990년대 말에 1인당 100만 원 줬어요.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 줬습니다. 100만 원. 그러면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 줬으니까 100만 원 뭐 하세요? 가지고 와서 쓰라가 되는 거야. 가지고 와서 쓰라가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써요. 왜 안 쓰느냐면 뭐를 맞아봐서? 부동산 버블을 맞아보니까 돈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일본 정부가 아주 무식하게 현금으로 준 거 아니에요. 뭘로 줬냐면 상품권으로 줘요. 상품권으로. 어디 가서 쓰라고? 백화점 가서 쓰라고 상품권으로 10만 엔을 줍니다. 이거 주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백화점 앞에서 팻말 들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내 상품권 얼마에 사세요? 9만 원에 사세요.
나한테 9만 원 현금 주고 내 상품권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품권 9만 원으로 바꿔서 그 사람이 뭐 할까요? 그걸 은행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아요. 자, 이번에 우리나라가 국민들한테 뭐를 줬죠? 돈 쓰라고 얼마씩 줬지? 15만 원, 18만 원씩 줬습니다. 그지? 그러면 일본에 주었던 이 상품권과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줬던 그 15만 원은 어떤 차이가 있지? 아, 여기서 금액 차이 이러지 말고. 지역, 그것도 있어요. 또 한 개 더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죠. 이거는 얼마 지나면 소멸된다. 소멸되기 전에 뭐 하라고? 쓰라고. 소멸되기 전에 쓰라고. 물론 젊은 분들은 이 소멸되는 기간을 왜 정해놨지? 이럴 수도 있죠. 일주일 만에 다 쓰고 던져!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안 쓰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뭐한다? 억지로라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돌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유통기한을 정해놓은 건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돈을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국민들한테 소비 쿠폰을 지급한 것은 정말로 괜찮은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가지도 않아요? 대기업으로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가서 내가 돈 쓰려고 하면 이 돈을 못 써요. 그지? 그러니까 어디에 써야 돼? 중소상인들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는 부산에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창원에 와서는 이걸 못 쓰는데 부산에서 쓰면 그 제가 자주 가는 음식점들은 다 좀 조금만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소비 쿠폰 쓰면 이게 밥 먹을 때마다 만 원씩 이렇게 딱딱 깎여서 나가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의 모순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두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적인 선택을 전부 다 똑같이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전체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 케인즈라는 사람. 됐지?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올 때 야구장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재가 선생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이거 무슨 얘기네? 이거 케인즈의 구성의 무슨 얘기구나. 눈치를 잡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해놓으시면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한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만 먼저 볼게요. 좀 길어서 죄송하긴 한데 견디고 조금만 보세요. 자, 우리가 사회문화 할 때 이야기했던 제1의 길, 그 다음에 제2의 길, 그 다음에 제3의 길이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됐지? 요 시대구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민혁명이 언제쯤? 요 산업혁명 시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시민혁명 때 우리가 흔히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요런 산업자본주의를 이끌었던 뭐다? 자본가들이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세력.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요거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 나오면서 뭐가 등장했네? 사회권이 등장했네 정도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 사회권이 등장을 해가지고 큰 위력을 발휘했냐?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했고요. 요게 진짜로 힘을 쓰게 되는 거는 언제쯤 와가지고 요때쯤 와서 요때부터 힘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요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 교과서적이지만 한 번쯤은 살펴봤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주의, 민주국가, 민주정치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정치는 간접민주주의죠. 간접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가 어떻게 돼 있다? 섞여 있는 그런 혼합 민주정치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는 경제는 뭐 이렇게 꼭 자본주의 해야 돼. 또는 뭐 시장경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거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게 딱 맞다, 어떤 게 이게 지금의 주 이념이다 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거를 잘 찾아갈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지, 첫 번째 기틀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카메라 감독님은 인터넷 많이 쓰시죠? 그죠? 인터넷 쓰는데 불편함이 있나요? 없죠? 왜죠?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지? 우리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 나라다라고 얘기하죠. 속도로만 따지면 전 세계 7위 정도 된대요. 전 세계 7위 정도 되고 전체 국토 대비해서 커버리지하고 있는 걸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랍니다.
그 정도로 잘 돼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의 한 90점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90점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나머지 10점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걸 하셨느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분이 1979년쯤에 1970년대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970년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터넷 얘기를 해요. 야 이제는 도서관 가가지고 책 찾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치면 내가 찾고 싶은 책들이 다 나오고 책의 내용도 다 볼 수 있어. 그런 시대가 곧 와. 라고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변해가는 기술 트렌드에 밝았던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인터넷을 뭐 해야 되겠다. 다른 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터넷을 뭐 하겠다. 전 국민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초고속 통신망을 깔기 시작한 거예요. 깔기 시작한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본은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ISBN을 썼어요. 뭔지 모르지. 그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잠깐 한 1년 한 6개월 정도 ISBN 한번 써볼까 하다가 야 이거 속도 느려서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날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다? 광통신망으로 갔어요. 가격은 광통신망이 훨씬 비쌌어요. 근데 훨씬 비싼데 그거를 깔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광통신망 깔 때 우리는 뭐 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걸 깔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자산이 된 거예요. 먹고 사는 자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의 속도 경쟁은 이제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빨라지고 따라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이후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들 AI라고 얘기할걸요. 그죠? 그러니까 이 AI를 전 국민이 잘 쓸 수 있고 이 AI를 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뭐 흔히 말하는 AI가 해야 되는 계산, 연산하는 칩셋이 있는데 그 칩셋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게 미국에서밖에 생산이 안 된다네.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미국이랑 뭐를 잘해야 돼? 딜을 잘 쳐야 돼요. 야, 우리도 그것 좀 이렇게 칩 좋은 거 우리한테 수출 좀 해줘. 미국에서 중국에는 아주 수출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다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우리 나라 조그맣잖아. 우리 좀 해보게 좀 줘봐. 라고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GPU, 칩을 돌리려고 하면 전기가 또 엄청 든다네. 전기가 엄청 든대요. 그럼 전기가 엄청 드니까 전기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 전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원자력을 계속 쓸 거냐 아니면 원자력 말고 다른 전기를 쓸 거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되냐 잘 될 수 있냐라는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 준비는 하고 있다. 준비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되는 저는 지금 이제 뭐 경제적으로 보면 AI하고 전기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한숨 쉬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할 말이 없다. 이게 무슨 말 안 좋아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잘해서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나라 가는 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게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될 줄 누가 알았나? 그 계엄 해제되고 난 다음에 생각했습니다. 띠용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계엄은 이런 게 아닌데 뭐 총알 날라오고 잡혀가고 한 방에 끝나네. 그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 또 탄핵됐죠.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경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큰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사회 문화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역의 격차예요.
지역의 격차. 뉴스 같은 걸 들을 때 제가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뉴스를 읽어주는 그 앵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면적이 이 정도 된답니다. 이 정도 되는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고요? 여의도의 10배랍니다. 씨발 지방에 있는 사람이 여의도 10배가 얼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여의도에 못 가봤는데. 강남구만 하답니다. 어떻게 하냐고 씨발 강남구가 얼마나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울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아서 서울에서 살다가 아나운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맞춰지는가? 서울에 맞춰지는 거야. 이 좁은 땅덩어리인 대한민국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이거를 뭐 해야 돼? 흩어야 돼요. 이거를 흩을 수 있는 게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계기가 어디서 오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AI와 그리고 전기에서 올 거예요.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발표를 했느냐면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뭐가 달라진다?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생각을 해보면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 바로 옆에까지 전기를 보내주는 비용, 아주 멀리까지 전기를 보내주는 비용을 생각하면 A 지역과 B 지역의 전기는 뭐가 달라야 되네? 요금이 달라야 되죠. 더 멀리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요금을 내야 된다. 이게 뭐야? 이게 정부의 생각인 거예요. 정부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AI 산업을 하는데 뭐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AI 산업을 하는 사람이면 B 지역에다가 공장을 지을까요? A 지역에 지을까요? A 지역에 짓겠죠. 그럼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아주 발달되어 있는 중심가야 아니면 변두리야. 주로 발전소는 변두리에 있죠. 지역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산업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뭘로 가게 되냐면 서울에 뭐 있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 사는 분들이 되게 싫어한다 그러죠. 서울 사람들이 약수 잡는 거 보면 지금은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됐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회문화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한 번씩 이제 하나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정치적으로 앞으로 민주정치가 더 잘 자리를 잡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정치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오고 있다라고 보고 경제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위기죠. 왜 위기냐면 AI 시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비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AI 기계가 AI가 막 등장을 해가지고 막 활기를 치고 있는데 국산 AI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긴 하나 그게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게 상용화 될 때까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니까 그게 우리나라 AI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첫 번째. 그러면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뭐를 잘해서 딜을 잘 쳐서 칩도 좀 받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기 산업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과제가 생기는 거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의 격차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으로 봤을 때 세대 문화가 좀 있죠. 세대 문화가 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세대 간의 격차가 생겼다 크다라고 생각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수업을 듣는 그 수강생들의 태도에 있어요. 그 태도를 제가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분들은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코로나 세대가 되니까 어디에 익숙해졌냐면 줌이나 이런 걸로 수업 듣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줌으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으나 나의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좀 자유롭죠. 그게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보면 이 친구가 줌에 익숙한 친구구나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의 요만큼만 벗어나면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뭐하냐고? 책상 위에 스마트폰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책 2권 쌓아놓고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수업하면서 보면 다 보여요. 뭐가 이제 다 보여요. 그 친구 시선이 여기를 보고 있는지 밑을 보고 있는지 그것도 다 구분되거든요. 뭐 그런 게 꼭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수업을 재택 수업을 했던 그런 분들의 특징이다라고 규정 짓기는 그러나 그런 것들의 차이가 매우 크게 보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 세대 간의 통합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빠르게 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통합을 잘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한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수능 사회 문제들은 수능에 출제가 되는 사회 문제들은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될 거라고 봐요. 수능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라고 보면 그 문제들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생각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됐죠? 자, 마지막 시간 좀 길긴 길었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 자, 이거 이제 강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고 좀 쉬시면 됩니다. 좀 쉬시면 돼요. 힘든 거는 카메라 감독님과 제가 힘든 거지. 여러분들이 힘든 건 아니니까. 됐지? 자, 감독님 우리 이제 PPT 켜야 되니까 불 잠깐 꺼주세요.